벌써 그 모두를 위한 그림책 그 3차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잘 알고 계신 대로 김장성 선생님을 모시고 K 그림책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옆에 나와 계신 김장성 선생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2015년에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민들레는 민들레를 비롯해서 여러 그림책에 글을 쓰셨고요. 지금 그림책 전문 출판사인 이야기꽃의 대표 편집자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한번 인사 남겨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한마디 더 해주시면.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K 그림책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K-팝 이건 어울리는데 그냥 한국 그림책 하면 되지 무슨 K 그림책이 뭐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만드는 사람이어서 뭐 작업자라서 사실 한국 그림책 전반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찰은 사실 없어요. 근데 다만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일을 해왔으니까 그냥 겪은 대로 그리고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을 드릴 테고요. 틀린 얘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최혜진 선생님이 워낙 명민하신 분이라서 믿고 그냥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K 그림책 제가 한 유행에 한번 묻어가 보려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제. 네, 붙여봤어요. 네. 이제 오늘 다룰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작가님께서 1991년부터 그림책 편집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편집했던 책이 기억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90년대에는 주로 어떤 그림책들이 독자들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지 그런 이야기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처음 편집한 책은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90년대 어떤 책이 사랑받았는지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일단 뭐 일자리 졸업 앞두고 일자리가 필요해서 이제 당시에 학교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던 선배들이 운영하던 출판사에 들어갔고 거기가 좀 자본 그 선배의 친인척의 자본을 좀 끌어서 전집 그림책을 만드는 출판사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웅진 출판사가 굉장히 많이 컸을 때죠. 그래서 어린이 마을 같은 거, 뭐 또 과학동화, 달팽이, 올챙이 과학동화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이제 그럴 때였고, 네네. 그때 이제 세계는 내 친구라고 하는 66권짜리 전집을 시작으로, 옛 이야기 그림책, 뭐 위인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출판사에서 그림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계는 이 지식 그림책인데, 세계는 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 그림책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당시에 그다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이것들을 만들어줄 작가군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제 편집부에서 이걸 다 기획을 하고 스토리보드도 짜고 글을 쓰고 취재 다니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일러스트레이션만 이제 그림 작가들을 붙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창작자의 역할을 했죠. 편집자보다도 창작자에 가까운 역할을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책을 저는 보고 자라는 세대도 아니고 네. 또 성인이 돼서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됐죠. 왜냐하면 잘 만들고 싶으니까 그림책이 뭔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림책들을 좀 본질적인 측면들도 들여다보고 하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은 이제 주로 우리보다 한 50년 정도 앞서 있는 일본 그림책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 소위 이제 수상작들 해외에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랬죠. 당시에는 교보문고 같은 데를 가봐도 이 단행본으로 나오는 그림책 그 책꽂이는
한 요런 정도에 그냥 요 정도 딱 차 있을 정도였어요. 비룡소나 뭐 당시 시공주니어도 시작을 했나? 그런 비룡소 박상희 대표가 일본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보여줬던 그림책들을 또 이만큼 저작권 계약을 하고 들여왔고. 그렇게 시작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우리는. 네네. 시공주니어도 뭐 전재국 씨가 뭐 잘 아시겠죠, 네네. 전두환 씨 아들. 미국 생활하면서 거기서 본 것들을 또 이만큼 판권 계약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시공주니어의 그 번역 그림책들 시리즈 그것들이 막 시작되던 때가 90년대 초반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당시에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전집으로 네, 맞아요. 네, 전집으로 보는 그런 때였죠. 제가 저희가 그림책 이제 애호가가 돼서 그림책의 한국 역사 같은 거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늘 시작으로 언급되는, 그러니까 창작 그림책의 시작으로 언급되는 게 딱 한 작품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류재수 작가님의 백두산 이야기인데요. 이게 1988년에 당시에 이제 지금은 사라진 출판사 같아요. 통나무 출판사라는 곳에서 출간이 됐었고, 이게 이제 다시 개정판으로 보림에서 최근에 나와서 지금도 계속 독자를 만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왜 한국 그림책의 이 시초처럼, 시처럼 자꾸 언급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일단 통나무 출판사는요,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출판사예요. 아, 진짜요? 이것도 재밌네요. 김용옥 선생의 출판사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 자체가 김용옥 선생의 이제 어떤 기지라고 굉장히 맞는 거라서 네네. 아마 류재 선생님하고 이 작업을 그렇구나.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재밌어요. 네네. 근데 뭐 통나무 출판사 뭐 그림책 출판사도 아니고 당시에 이게 백두산이 초판본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거기 이 이야기의 뭐 철학적 배경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쓰여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소위 프로모션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절판이 됐다가 네네네. 보름에서 다시 낸 거죠. 근데 백두산 이야기를 창작 그림책의 효시라고 얘기하기, 뭐 그림책의 시초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네. 저는 이제 작가주의 그림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원주 그림책 도시에서 열렸던 어떤 심포지엄에서 그게 한 2년 전인가? 한 2, 3년쯤 전에 한국 그림책 전반을 이렇게 돌아본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발표했던 자료니까 한 2, 3년 전의 자료이기는 한데, 그때 저는 이제 한국 그림책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백두산 이야기를 한국 그림책의 시초라기보다는 한국 작가주의 그림책의 시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작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네네. 영화 제작이라는, 영화는 사실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는 굉장히 대중적인 매체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업주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장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감독이 그런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 만드는 그런 영화, 그래서 작품이 곧 작가의 그 감독의 아이덴티티인 그런 작품들을 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에다가 그 말을 적용을 하면 그 이전의 작품들이 뭔가 이렇게 출판사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어떤 예술 형식,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서의 그림책이라고 하는 장르 인식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출판 상품으로서의 그림책, 뭔가 정보나 지식,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런 그림책을 출판사가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그림책의 대부분이었었는데, 비로소 내가 그림책 작가야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림책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예술 형식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림책을 주도적으로 작가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그것의 시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작가주의 그림책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장르적인 자의식이 생겨난 그런 것들의 이제 신호탄으로서의 백두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뭐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그림책의 시초라기보다는 작가주의 그림책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네네.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에 전집 위주의 기획형 그림책이 많았다 보니까 저도 윤영기를 생각하면 사실 그런 책이 더 생각나지. 지금과 같은 단행본 작가주의 네. 그림책을 보고 자란 적이 없는 세대예요. 저만 해도. 그래서 그런지 그 용어의 혼동이 당연히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창작 그림책이라고 많이들 쓰는 분 계세요. 그 창작 그림책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이 용어대로 그 작가주의 그림책이 창작 그림책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죠. 네, 이제. 이렇게도 또 질문을 해보고 싶고. 어떤 뭐 창작이란 뭐 어떤 것이든 다 창작이 된 것인데 누구의 창작이 되는 것이든. 근데 이제 자본에 의한 기획으로 시작하는 네네. 것이냐, 아니면 작가가 스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림책이냐, 이 차이가 이 차이는 있겠죠. 네네. 그랬을 때 후자의 경우를 창작 그림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의미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쓰이는 말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 선생님께서 옛날 책 작업하신 거 자료 이렇게 주셔가지고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고 자료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딱 이게 이제 전집, 우리가 윤영기 했을 때 생각나는 이 전집의 모양새를 띄고 있고, 이 당시에는 사실 그림책이라는 말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 동화라는 말을 훨씬 더 밀접하게 듣고 자랐던 것 같고, 이 그림 동화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도 있어서 그 그림책 작가분들이 동화 작가다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네. 지금도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용어의 혼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네, 아직도. 그쵸. 그림 동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그림책은 사실은 이 시각 매체로서 시각적인 정보인 그림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르로서 되게 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유재수 작가님처럼 작가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90년대 초반에 슬. 근데 독자들은 그게 언제부터 준비가 됐는지가 또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독자 중에는 그런 독자 지금도 사실 계세요. 글밥이 적어서 책을 안 산다. 이 책은 그림만 너무 많고 글씨가 적어서 책을 안 산다. 이런 독자가 여전히 계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옛날식의 기획된 전집물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글씨가 빽빽하게 있을수록 되게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제 독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되게 시각적인 게 중요하구나. 그림이 되게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일단 그림 동화라고 하는 이름부터 좀 짚어보자면 지금도 심지어는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그림 동화라고 여전히 얘기들을 해요. 맞아요. 심지어 작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어요. 그거 비룡소 오늘 얘기 나와서 그런데 비룡소도 그림 동화예요. 그 시리즈의 이름이 너무 옛날에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를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도 또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저는 일단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야기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린이들이 보는 걸로 만들어지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이야기는 동화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화 중에서도 글로 쓰여 있는 동화가 아니라 그림과 글로 되어 있는 동화니까 이제 그림 동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에는 사실 이렇게 보면 동화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정보 그림책도 있고, 또 뭐 어떤 서정적인 시 그림책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부딪히죠. 그림책을 그림 동화라고 부르는 거는 부딪히죠. 또 하나 이제 그림 동화라고 불리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그것도 그림 동화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물, 사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과 실제, 소위 그것을 명실이라고 하죠. 명실이라고 하는 건 서로 부합해야 된다는 게 명실상부라는 거죠. 그래서 정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제자인 자로가 이 스승님께서 정치를 전권을 맡으신다면 어떤 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명부터 해야 하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을 바르게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과 그 실제가 일치해야만 그로부터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남전 참전 군인들을 참전 용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용사라고 하는 말은 용감한 전사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그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네네네. 그냥 참전 군인이라고 중립적인 얘기를 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사고의 여지가 많이 열리고 우리가 짚어볼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참전 용사 딱 해버리면 벌써 그 전쟁은 정의로웠고 정의로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이고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용맹호 지난 시간에 아마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많이 얘기했죠, 저희.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인식도 또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인식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르게 정하는 것, 정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그림책은 말 그대로 그림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화는 문학의 한 장르예요. 어린이 문학의 서사 장르인 거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문학이니 미술이니 뭐 조각이니 영화니 뭐 이렇게 예술 장르들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문학 장르, 예술 장르를 나누는 기준은 그것의 표현 수단이 무엇이냐. 그쵸, 네, 그쵸. 표현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걸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음악은 네네. 소리로 하는 거고, 회화는 시각 이미지로 하는 거고, 네네. 뭐 영화는 영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조각은 이 입체의 덩어리로 하는 거고. 그래서 문학은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소리와 냄새와 형태까지 다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소설 창작론 같은 것들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거의 그런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네. 그러니까 글로써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묘사하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언어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림책을 한번 보세요. 그림책의 표현 수단은 뭐예요? 언어와 이미지. 그쵸. 둘 다 있죠. 둘 다 있으면서 때로는 언어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언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목에 있기 때문에. 제목은 하나의 보여주는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는 해요. 어쨌든 언어만으로는 아주 불충분한 그런 매체, 그런 장르가 그림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학이라고 퉁쳐버리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힐스에서 이제 그림책 창작론 강의를 할 때 해마다 신입생들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어린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네네. 그림책은 좋아요. 근데 그림책은 어린이의 것이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요. 어린이를 떼라, 일단. 네. 왜냐하면 그림책의 본질이 어린이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는 질문이 저는 문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문학도 잘 모르고 문학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림책이 어린이 문학이래요. 문학을 버려라. 그냥 문학이 아니니까. 문학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림책을 그림 동화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어린이 문학의 분야에서 다루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작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 문학은 문자도 모르는데 난 그림책 너무 좋고 그림책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회의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그림책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강의를 하는 자리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도 그 강의를 진행한 담당자도 또 나중에 얘기하는 또 그림 동화라고. 네, 오늘 네. 이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절대 어디 가서 그림책을 그림 동화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약속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맞아요. 지금까지 여전히 오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생기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90년대가 그런 네. 오해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영향을 주는 오해도 만들었고, 출판 문화의 여러 가지 굵직한 시스템들 다 만들어 놓은 시기 같기도 한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90년대가 우리 한국 그림책에 남긴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제가 딱 그 중심에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제가 뭐 무슨 헤게모니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시대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이제 세대인데, 소위 이제 형식적 민주화를 이끈 세대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소위 86세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86세대를 전후해서 그 앞뒤 약간 포괄하는 그 세대가 이제 주로 이제 대한민국의 형식적 민주화를 이끈 세대, 또 운동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대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기 시작한 시대가 90년대예요. 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4살, 3살, 4살, 5살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읽게 되는 책들이 그림책인 거죠. 근데 그 세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꾼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치 맞아요. 권력이나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정치 권력에 장악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해주지 않는 진실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보고 뭐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태라든지 또는 월남전의 본질이라든지 뭐 또는 대한민국 역사의 근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영희 선생이라든지 뭐 또 뭐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저서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 머리가 확 깨지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들이죠. 책이 이 인생을 바꾸어주고 올바르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들 자녀들한테도 당연히 책을 많이 보여주고 읽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대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볼만한 책들의 말하자면 시장이 그 세대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열려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권장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운동들, 그래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보급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생겨났던 어린이 전문 서점들, 초방이라든지 뭐 위시해서 그런 흐름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변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만들어줬죠. 90년대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양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질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군다나 소비자층, 권장자층의 의식이 소위 말하자면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던 대로 뭐 관습대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를 거부하는 경향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는 것들이 전집이라고 하는 관습, 그죠? 기획 출판이라고 하는 관습, 뭐 하던 대로 글 먼저 나오고 그림 그려주는 그런 관습들. 창작자 입장에서는 소위 파인아트라고 하는 것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또 일러스트레이션 말도 별로 안 썼어요. 사파라고 부르던, 했죠. 네. 그냥 끼워 넣는 그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이제 관습으로 굳어지고, 사파는 굉장히 상업적이고 좀 저속한 그림이고, 파인아트는 굉장히 고상하고, 본격적인 예술 형식으로서의 그림이고, 이런 인식조차도 작가들에서는 이제 서서히 회의를 품고 의문을 제기하고 깨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90년대 제 기억으로 아마 중반쯤부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장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힐스라고 하는 학교도 그렇고 네. 이 권혁수, 이성표, 곽영건 이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일러스트레이션 교육 운동을 시작한 시대가 90년대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제 소위 형식적 민주화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분위기, 그것을 이루어낸 세대들의 어떤 자신감 또는 교육이나 또 어떤 정치적 인식, 책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서 이 출판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시대가 그 90년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 쪽의 출판 문화가. 그렇군요. 네, 그것들이 90년대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뭘 참고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데에 뭔가 이렇게 영감을 제공해주고 한 또 참고가 되어주고 했던 것들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이제 작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후쿠오카 보건관이라는 출판사, 거기 것들 한림 출판사가 계속 수입해갖고, 번역해서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 보건관의, 편집자 출신으로 회장이 된 마쓰이다다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에 대표가 되신 분이요. 그쵸, 네. 그분이 이제, 그림책, 말하자면 안내서랄까 평론집 같은 것들을 써서, 근데 그 제목이 어린이와 그림책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편집자라든지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어린이와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분의 입장은 철저하게 어린이를 위한 출판 상품, 예술 형식으로서의 그림책을 주장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이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린이의 가치관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에 초점을 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린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기는 했어요. 90년대까지는. 네. 그 정도를 이제 제가 볼 때에, 하나의 90년대가 남긴 유산이면서 한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그림책들이 대거 번역 출판되기 시작한 게 90년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사회적인 변화하고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 1989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태우 정권이 정권을 잡고 소위 이제 대대적인 유화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시대거든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가령 해외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여행 사진 전문 작가들, 김찬삼 씨라는 분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이제 세계 여행 이렇게 사진집 같은 것들을 보고 충족을 하는 수준들이었어요. 근데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나가서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면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소년중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있었던 만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일본 만화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 몰랐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한 충격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류하면서 많이 들어오죠. 외국의 그림책들. 그런 것들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게 90년대고. 그게 이제 많이 깔아줬던 거죠.
아마 그 덕분에 그 유산을 딛고서는 열린 열매 같기는 한데요. 2000년대, 2010년대 한국 그림책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일단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해요.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린 게 역대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을 순서대로 정리해 본 건데요. 2004년에 신동준 작가님의 지하철은 달려온다. 같은 해에 파축 헐멈과 호랑이라는 책이 상을 처음으로 라가치상을 받았고요. 이제 한 두 서회씩 띄엄띄엄 그 상을 받다가 2010년 들어서부터는 거의 매해 볼로냐 라가치상의 한국 작가분들의 수상 소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요런 결과를 맺은 게, 결실을 맺은 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이 속사정을 잘 모르는 이제 바깥에서 독자 입장에서의 저를 볼 때 의아했던 게, 당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기획물이 그래도 줄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책이 판매가 그렇게 잘 됐을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되게 척박한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그림책 작가야 라는 자의식을 그 와중에 가지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이렇게 고립된 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작가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뛰어난 역량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뭐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의 어떤 예술적 에너지, 또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사회하고 만나서 반응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반역적 사고, 혁명적 사고, 또 새로 개혁적 사고, 뭐 어쨌든 좀 유화시켜도 개혁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운동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권위주의 시대에는 거기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가지만, 그것이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저항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갔던 것들이 그 저항할 만한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출판 미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출판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발언의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왔어요, 실제로. 80년대에 미술운동을 하던 뭐 정승각, 이혁배, 권윤덕, 김환영, 이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유재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안양 이런 데서 노동운동, 그 노동신문 그런 데다 삭박 그림 그리고 이제 이러던 분들이 대거 출판미술 쪽으로 왔어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90년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웅진에서 그 그림책 전집을 만드는 그 편집자들이 대거 운동권들이 글로 들어갔어요. 네. 70년대부터 운동하던 사람들, 또 80년대 오는 이런 사람들이 웅진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림 작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미술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판 미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네. 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모, 교사, 뭐 사서 이런 독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굉장히 많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많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뭐 전집, 뭐 이런 또 관행적인 그림책 제작 방식, 이런 것과는 다른 이제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 인식이 생기면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신동준 작가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스킬로서의 어떤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말하자면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의 작업들. 신동준의 지하철 맞아요. 달려온다 그런 그거 딱 거예요. 그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도들, 실험적인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정통적인 미술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또는 그림을 그리는 이런 행위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장례인식이 생기고,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적용하는 매체로서의 그림책, 뭐 이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형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 미술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예술적 재능이 예술적 전반적으로 맞아요, 춤도 잘 맞아요. 추고 예, 노래도 예.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거죠. 주목을 할 네네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볼로냐 라가치상 상당히 많이 수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네네.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새로 데뷔하시는 그 지금 말씀하신 작가님도 언급해주신 작가님들은 1세대 뭐 민중운동 운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출판미술로 넘어오셔가지고 1세대 작가군을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독자들이 만나는 최근에 작가님들은 그 힐스가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힐스라고 했던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그러니까 2003년부터 거기서 이제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그림책 향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꼭두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뭐 한결의 그림책 학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작가로 데뷔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시작점이기도 하셔가지고 우리 김장선 선생님이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2003년을 한번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아니 그때는 그림책이 뭔지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고, 그런데 수업을 하려면 커리큘럼을 또 짜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뭘 보고 이 수업을 어떻게 짜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돼요. 왜냐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자기화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알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도 완전히 자기 육화를 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가르칠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뭘 보고 공부를 하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책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에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창작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없으니까, 원서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돌려보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유리 슐레비츠의 그림으로 글쓰기였거든요. 네네네. 그걸 보니까 물론 유리 슐레비츠도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정말 이건 신세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죠. 또 일본에서 나온 뭐 그림책의 표현이라는 이런 책들도 이제 일본어 하는 뭐 이제 선배가 번역해서 읽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붙들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림책 평론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림책에 대한 담론들에서 나오는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라든지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책이나 이 담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스스로 계속 되묻고 살펴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제가 강의했던 것들은 이제 바탕이 이제 됐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폄훼하는 거가 돼서 좀 곤란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철학적인 바탕들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 초기에는 한 7, 80% 이상은 전공자들이었어요. 네.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바탕, 인식, 뭐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중심을 두고 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 또는 작업이라고 한 행위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깔아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는 예술 형식, 그림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하나 예술 형식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표현과 감상의 원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역시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이론이 많이 바탕이 됐죠. 문학이론, 그러나 그것이 문학이론이 다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서사의 이론들, 또는 뭐 서정의 이론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학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차지하는 예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림책 이런 것들, 이렇게 그냥 회화 이런 건 공간을 차지하는 예술이잖아요. 조각이나. 근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의 토대를 둔 예술들이 있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학 이론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예, 그래서, 뭐 어떤 교과서라고 할 만한 뭐가 있지는 않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는 미디어이자 예술 형식인 그 장르에 적용을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짰던 것이고, 이 일러스트레이션 학교들도 다 특징이 좀 달라요. 예, 꼭도 다르고, 힐스도 다르고, 상당히들 다른데, 힐스 같은 경우는 그런 예술가적 자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였어요. 그렇군요. 예. 힐스 출신의 작가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그리고 꼭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의식이랄까? 예.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장인의식? 뭐 이런 쪽이 좀 강조되는 그런 학교였고, 뭐 그런 식으로 SI는 초기에는 상당히 회화적인 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면서 아티스트북 같은 그런 상당히 작가적 자의식이 굉장히 강조되는 책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실험도 그쵸. 굉장히 많아요. 양산되는 그림책이 아니라 이 소규모 소량으로 손으로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향 같은 경우는 저는 2010년 후반 들어와서 생겨난 새로운 경향을 저는 거기가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책이 어린이 출판 상품으로서 출판사가 기획해서 만드는 그런 어린이 출판 상품으로서의 그림책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 작가주의 그림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운동과 결합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적용하는 미디어로서의 그림책, 그런 그림책에서 이제는 요즘 젊은 작가들을 보면 일러스트레이터적인 인식도 없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없고 나는 그냥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정말 그림책으로서의 예술, 장르 인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최민지 작가 같은 경우가 그런 작가예요, 보면. 그 작가 문예창작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문예창작에서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거기서 문학을 그냥 떼고, 그냥 시간을 차지하는 서사예술,
서사예술 형식으로서의 그냥 그림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도 건너지 않아요. 아예 그냥 네, 바로 네이티브 그림책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책으로 난 나를 표현해.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런 흐름들이. 그런 흐름, 예. 너무 흥미롭네요. 그죠? 네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그림책 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미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로 뭘 표현하는 그런 마당으로서의 그림책. 그래서 문학 이런 거하고 정말 이제 결별을 한 하나의 이제 그런 그림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미지 놀이, 서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미지로 뭔가 구축해가는 그런 쪽에 또 하나의 흐름이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 업계에서 오랜 시간 관찰하신 선생님만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저희 이제 1부 순서는 여기까지 이제 2010년까지 한번 역사를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뵙겠습니다.